리틀 도서관, 매주 한 권, 휴먼 터치. 저는 일상에서 책과 다정하게 지냅니다. 사람과 세상과 더 다정하게 지내고 싶어서 책 맛보기를 합니다. 이번에 책 맛보기 하는 책은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입니다. 어린 왕자는 읽을 때마다 이해가 되는 둥 마는 둥 아리송한 책 끝맺기가 일쑤였습니다. 저의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책으로 점 찍어 두었는데 권유하는 사람이 있어 다시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도전은 설렘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아리송함으로 다가올지 저조차도 궁금합니다. 책에는 비행기 조종사 아저씨가 등장합니다. 그는 어른이 되어도 6살 적에 그린 보아뱀 그림을 품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걸 보면 그는 어른이면서도 숫자를 좋아하지 않나 봅니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고 어른들에게 말하면 어른들은 도무지 가장 중요한 것은 물어보지 않는다. 그 애의 목소리는 어떠니? 그 애는 무슨 놀이를 좋아하니? 그 애도 나비를 채집하니? 절대로 이렇게 묻는 법이 없다. 그 애 나이가 몇이지? 형제들은 몇이나 되니? 몸무게는 얼마지? 그의 아버지는 얼마나 버니? 항상 이렇게 묻는다. 어른이지만 어린아이 같은 조종사 아저씨 앞에 어린 왕자가 나타납니다. 조종사 아저씨는 품고 다니던 자신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어린 왕자는 단박에 알아봅니다. 조종사 아저씨는 자신의 그림을 알아봐주는 단 한 사람을 드디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불시착하여 생사가 오락가락한 상황이었지만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어린 왕자는 자신의 별에서는 바오바브 나무를 없애는 것이 규율이었다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규칙적으로 뽑아버려야 한다. 아주 귀찮은 일이지만 아주 쉬운 일이다. 바오바브 나무는 너무 늦게 손을 쓰면 그땐 영영 처치할 수 없게 된다. 나무가 온 별을 다 차지하고 그 뿌리로 별 깊숙이 구멍을 뚫는다. 게다가 별은 너무 작은데 바오바브 나무가 너무 많으면 별은 터져버린다. 이따금 할 일을 뒤로 미뤄두었다고 해서 별 걱정은 없겠지만 바오바브 나무의 경우라면 반드시 큰 난리가 일어나고 만다. 어른 같은 어린 왕자는 게으름이 초래할 위험한 상황에 대해 경고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게으름뱅이가 뽑지 않은 새 그루의 바오바브 나무가 야기하는 끔찍한 모습을 그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어린 왕자는 부지런한 습관을 유지하는 일이 아주 귀찮지만 아주 쉽다는 알쏭달쏭한 말을 합니다. 게으름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책에 그려진 바오바브 나무 그림을 떠올리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저는 우리 집 마당이 잡초에 파묻히지 않도록 간혹 이 그림을 떠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어린 왕자는 중요한 일을 한답시며 자만하는 사람의 부지런함에 대해서도 매정스럽게 조롱을 퍼붓습니다. 일에 매달려 사느라 계절도 가족도 챙기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습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옮겨봅니다. 내가 아는 별에 얼굴이 시뻘건 어른이 살고 있다. 그는 꽃 한 송이 향기를 맡아본 적도 없고 별 하나 바라본 적도 없고 누구 한 사람 사랑해 본 적도 없다. 계산하는 것 말고는 다른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중요한 일을 한다면서 으스댄다. 하지만 그건 사람이 아니다. 그건 버섯이다. 내 별을 떠나선 어디를 가도 볼 수 없는 이 세상에 단 한 송이밖에 없는 꽃을 생각하면 어느 날 아침 조그만 양이 뭣도 모르고 단숨에 먹어버릴지도 모르는데 그 꽃을 내가 사랑하는 게 어찌 중요한 일이 아니란 말인가?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리면 모든 별들이 갑자기 꺼져버릴 것 같은데 말이다. 꽃도 어린 왕자도 그리고 우리들도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기를 마냥 미룰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사랑할 줄을 모르면 그 또한 낭패입니다. 어린 왕자의 미숙한 사랑과 이별을 엿보기로 합니다. 어린 왕자는 꽃이 꼼꼼하게 화장을 했으면서도 안 그런 척하는 모습을 보고 감탄합니다. 겸손하지 않은 꽃이라는 걸 눈치채면서도 어린 왕자는 마음 설렙니다. 친절을 베풀어 달라고 꽃이 말하자 어린 왕자는 어쩔 줄을 모르며 꽃의 시중을 듭니다. 꽃이 까다로운 허영심으로 어린 왕자를 괴롭히지만 오히려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바람이 무섭다며 꽃이 바람막이를 찾아오라고 짜증을 낼 때도 어린 왕자는 꽃을 안쓰럽게 여길 뿐입니다. 꽃은 거짓말을 꾸며대다 들킨 게 부끄러워서 어린 왕자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려고까지 합니다. 마침내 어린 왕자는 꽃을 사랑하면서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꽃이 아무렇게나 던진 말에 상처를 받았고 불행해집니다. 어린 왕자는 꽃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은 채 꽃의 곁을 떠나 여행길에 나섭니다. 꽃과 어린 왕자의 이별 장면은 산뜻합니다. 꽃은 바람이 불어도 짐승이 온데도 자신에게는 가시가 4개나 있으니 괜찮다며 어린 왕자를 떠나보냅니다. 그 장면을 옮겨봅니다. 어린 왕자는 다시 돌아오게 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꽃에 물을 주고 유리 덮개를 씌워줄 채비를 할 때 그는 울고만 싶었다.
잘 있어? 그러나 꽃은 대답이 없었다. 잘 있어? 그는 되풀이했다. 꽃은 기침을 했다. 그러나 감기 때문이 아니었다. 내가 바보였어. 읽고 꽃이 말했다. 용서해줘. 부디 행복하게 지내. 그는 꽃이 비난을 퍼붓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랐다. 유리 덮개를 쳐들고 그는 멍청이 서 있었다. 이렇게 잔잔하고 다정하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 난 너를 사랑해. 넌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어. 내 잘못이지. 하지만 너도 나만큼 바보였어. 그렇게 꾸물거리지 마. 벌써 떠나기로 결심했잖아. 어서 가. 꽃은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게도 오만한 꽃이었다. 꽃과 헤어진 뒤 어린 왕자는 꽃의 말에 상처받았던 지난 날을 후회합니다. 꽃의 깊은 속내를 알아채지 못한 자신을 탓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꽃의 말을 듣고 상처받는 게 아니었다. 그저 꽃을 바라보고 향기를 맡아야 했다. 내 꽃은 내 별을 향기롭게 해주었는데 나는 그걸 즐길 줄 몰랐다. 나를 화나게 했던 이야기도 마음 푸근하게 들어줄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때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것이다. 꽃이 내뱉는 말에 상처받지 말아야 했다. 꽃의 행동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은 나의 잘못이다. 꽃은 나를 향기롭게 해주고 내 마음을 밝게 해주었다. 거기서 도망쳐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 어설픈 거짓말 뒤에 따뜻한 마음이 숨어 있는 걸 눈치채지 못한 것은 나였다. 꽃은 정말 모순 덩어리다. 하지만 난 꽃을 사랑하기엔 너무 어렸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어린 나이에 사랑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서로 핥히고 상처를 내기도 합니다. 인간 모두는 모순 그 자체입니다. 모순 덩어리인 우리 인간의 미숙한 사랑을 주인공 어린 왕자가 그대로 재현하고 있으니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모순 덩어리인 인간에게 일어나는 문제들을 이성의 잣대로만 짐작하고 판단하고 해결하고 결정하는 것은 능사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합리적 이성으로 사랑을 규정하려는 과오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어린 왕자는 꽃과 이별을 한 후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어른들을 만납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어른들입니다. 자기 명령만 줄곧 해대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을 만납니다.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인정욕에 사로잡힌 허용기에 쩔은 사람을 만납니다. 술 마시는 것이 부끄러워 그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 또 술을 마시는 술꾼을 만납니다. 소유욕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오로지 숫자 헤아리기에만 바쁜 사업가를 만납니다. 쉬지도 자지도 않으면서 명령에 따라 기계처럼 가로등을 켜고 끄는 노동자를 만납니다. 자기 서재를 떠나 직접 탐험할 줄 모르는 탁상 공론을 대변하는 지리학자를 만납니다. 어린 왕자가 만난 이 모든 어른의 모습은 저 자신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잘못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 채 올바른 척 살고 있는 모습이 부끄러워집니다. 지구에 도착한 어린 왕자는 정원에서 장미꽃 5,000송이를 만납니다. 어린 왕자는 풀밭에 엎드려서 웁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꽃을 가진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흔한 장미꽃 하나를 겨우 가졌을 뿐이구나. 그때 여우가 나타나 우아한 상담가처럼 신랄하게 설명해 줍니다. 너의 장미를 그토록 소중하게 만든 것? 너가 너의 장미에게 소비한 시간 때문이야. 너가 길들인 것에 너는 언제까지나 책임이 있어. 너는 너의 장미한테 책임이 있어. 길들인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너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 필요하게 되지? 너는 나한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 될 거야. 너가 날 길들인다면 단조롭고 지겨운 내 생활은 햇빛을 받은 듯 환해질 거야. 친구가 되기 원한다면 날 길들여줘. 길들이려면 참을성을 기르고 말없이 매일 조금씩 다가와 앉으면 돼. 낭만적인 현자처럼 여우는 길들이기에는 의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번에 읽으면서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입니다. 의뢰가 일상의 소소한 축제나 이벤트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사실을 여우가 일깨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간에 오면 더 좋아. 가령 오후 4시에 너가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너가 아무 때나 온다면 몇 시에 마음을 준비해야 할지 알 수 없을 거야. 의뢰가 필요해. 의뢰는 어떤 날을 다른 날과 다르게, 어떤 시간을 다른 시간과 다르게 만드는 거야. 사냥꾼들은 목요일마다 마을 처녀들하고 춤을 춘단다. 의뢰가 있는 목요일은 나에게 경이로운 날이야. 사냥꾼을 사냥을 하지 않으니 여우인 나는 다른 날과 달리 멀리까지 산책을 나갈 수 있지. 사냥꾼들에게 의뢰가 없다면 나는 휴일도 없이 모든 날이 똑같을 거야.
매주 목요일 사냥꾼이 처녀와 춤을 추는 의례는 사냥을 당해야 하는 여우에게 평화와 휴식을 안겨줍니다. 마찬가지로 매주 한 번 책 맛보기가 저 자신을 관조하고 정화하는 의례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여느 때와 다른 일상을 선사하는 의례는 반복되는 일상의 지겨움을 덜어주고 활력을 줄 것 같습니다. 유교의 관원 상제를 허리허식으로 터부시할 것만은 아니겠구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 식으로 일상에 생동감을 부여한 공자의 해안에 흔쾌히 납득해주기로 합니다. 일상의 의례에서 명랑성을 포착한 것은 이번 어린 왕자 책 읽기의 성과였습니다. 그렇지만 책에서 언급하는 길들이기는 여전히 소화시키기가 만만찮았습니다. 길들이기라는 언어가 품고 있는 지배와 피지배의 이미지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길들이기가 본래의 자신을 잃어가게 하면 어쩌지 않은 노파심이 원만한 소화를 방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 왕자가 정원의 5,000송이 꽃들에게 말하는 장면은 길들이기의 의미를 파악하도록 해줍니다. 어린 왕자는 꽃들에게 말했다. 누구도 너희들을 길들이지 않았고 너희들은 누구도 길들이지 않았어. 그러나 내 장미꽃 하나는 너희들 전부보다 더 소중해. 내가 물을 준 꽃이기 때문이야. 내가 유리덮개를 씌워준 꽃이기 때문이야. 내가 바람막이로 바람을 막아준 꽃이기 때문이야. 내가 벌레를 잡아준 꽃이기 때문이야. 내가 불평을 들어주고 허풍을 들어주고 때로는 침묵까지 들어준 꽃이기 때문이야. 어린 왕자에게 꽃이 소중해진 것은 어린 왕자가 꽃을 길들였기 때문일까요? 꽃의 시중을 들면서 길들여졌기 때문일까요? 상담 전문가 여우는 단연코 어린 왕자가 길들였다고 봅니다. 길들였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고까지 단언합니다. 어린 왕자는 피지배자가 되어 지배자 꽃이 시키는 대로 시중을 들었고 지배자 꽃의 심기가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아렸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어린 왕자가 길들였으니 어린 왕자가 언제까지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무책임하게 말합니다. 어린 왕자는 장미의 시중들기에 치중하느라 자신의 고유한 매력을 발산할 기회를 포착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 바람에 자신의 존재를 잃게 되니 방황하고 불행해졌습니다. 그래서 꽃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길들이기와 책임지기의 중압감은 어린 왕자를 꽃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없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린 왕자는 여우로부터 길들이기의 노하우를 배웠지만 다시 꽃의 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책임감으로 무장하고 길들이기에 나서는 것은 오히려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린 왕자와 폭력은 너무나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린 왕자는 꽃이 소중했던 그만큼 자신의 가슴 속 샘도 마르지 않게 하고 싶었던 고유한 영혼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고유성은 존재의 매력입니다. 고유한 매력으로 인해 관계가 탄생합니다. 그 고유함을 보존할 수 있었더라면 어린 왕자는 꽃의 곁을 떠나지 않아도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쯤 되면 어린 왕자가 여행을 마친 후 꽃에게로 돌아갈 수 없었던 이유, 뱀의 독을 필요로 했던 이유를 어렴풋 짐작할 수 있을 듯합니다. 자신의 고유성을 씁쓸하게 잃어가면서 오로지 길들이기와 책임지기를 감당하기에는 어린 왕자로서 버거웠을 수 있습니다. 어린 왕자는 조종사 아저씨와 함께 사막에서 우물을 찾아 나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왕자가 했던 말이 참으로 유명한 다음과 같은 구절입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 우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야. 그 말을 할 때 조종사 아저씨는 어릴 적에 살던 집을 떠올립니다. 그 집을 아름답게 한 것은 어딘가에 숨어있는 발견하지 못한 보물이었다며 다음과 같이 회고합니다. 어렸을 때 나는 고가에서 살았다. 전설에 의하면 그 집에 보물이 묻혀 있다고 했다. 아무도 그 보물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 보물이 우리 집 구석구석을 황홀하게 만들었다. 우리 집은 그 깊숙한 비밀을 감추고 있었다. 저는 어린 왕자가 말한 사막의 우물을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는 고유한 매력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저마다 고유한 영혼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어린 왕자가 고이 간직하고 있었던 우물은 자신이 매혹당했던 꽃일 수 있습니다. 꽃을 사랑하고 시중들면서도 잃어버리지 않았던 자신만의 은밀한 본래성, 천진성일 수 있습니다. 어린 왕자가 길들이기와 홀로 서기를 공존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였다면 어른이 되지 못한 채 어린 왕자로 생을 마감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의 유치한 견해일 뿐입니다. 능력이가 닿을 수만 있다면 관계 맺기 위한 적응성과 홀로 서기 위한 고유성을 함께 유지하는 관계를 도모하고 싶습니다. 조종사 아저씨는 잠든 어린 왕자를 품에 안고 샘을 찾아 걸으면서 감동합니다. 그는 꽃을 한결같이 사랑하는 어린 왕자의 마음, 그래서 부서질 수밖에 없는 그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 부분을 옮겨봅니다. 나는 감동했다.
부서지기 쉬운 보물을 안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의 반쯤 벌린 입술에 어렴풋이 떠오르는 미소를 보고 나서 또 생각했다. 잠든 어린 왕자가 나를 이렇듯 감동하게 만드는 것은 한 송이 꽃에 바치는 그의 성실한 마음 때문이다. 비록 잠이 들어도 그의 가슴 속에서 등불처럼 밝게 타오르는 한 송이 장미꽃의 영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가 더욱더 부서지기 쉽다는 걸 알아차렸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걸어가 동이 틀 무렵 우물을 발견했다. 조종사 아저씨는 아이 같은 어른입니다. 어린 왕자는 어른 같은 아이입니다. 두 사람 모두 보통 어른, 보통 아이와는 다릅니다. 보편적인 어른과 아이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니 부서지기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들여다볼수록 어쩐지 동일 인물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조종사 아저씨가 어린 왕자를 보물처럼 느끼고 감동받는 장면은 자아도취처럼 보입니다. 그 두 사람 모두에게서 저자 생택쥐페리가 보이는 듯합니다. 어린 왕자는 죽기 위해 뱀의 독을 자청합니다. 이 모습에서도 역시 죽을 수도 있는 정찰비행을 자청하는 저자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책에서는 어린 왕자가 죽고 책 출간 후 현실에서는 저자가 뒤따라 죽습니다. 저자가 탄 비행기를 격추시킨 독일군은 생택쥐페리가 탄 비행기인 줄 몰랐다가 저자의 사망 신문 기사를 보고서 바로 자신의 공격 탓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글은 생택쥐페리가 쓴 책의 애독자였습니다. 폭력과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였던 어린 왕자는 자신의 죽음을 선택하고 실행합니다. 어린 왕자를 길들여온 저자는 결국 어린 왕자를 그렇게 책임질 수밖에 없었나 봅니다. 특별하고 고귀한 어린 왕자를 보편적인 길들이기 삶으로, 꽃과 관계 맺기의 삶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내키지 않았나 봅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어린 왕자는 자신이 책임져야 할 약하고 순진한 꽃을 남겨두고 죽음을 앞둔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기 전에 무서워하며 말합니다. 내 꽃, 나는 꽃에 책임이 있어. 게다가 그 꽃은 너무 약해. 그렇게도 순진하고 세계와 맞서 제 몸을 지킨다는 게 내게 가시밖에는 없는데. 어린 왕자는 자신이 길들인 약한 꽃을 끝까지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책임을 완벽하게 완수하고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그런 어린 왕자처럼 책임을 미처 완수하지 못하고 떠나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길들이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인간의 고유성과 자립성을 사그라뜨리는 길들이기가 위험한 이유입니다. 어린 왕자는 어른이 되지 못한 채 어린 왕자로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꽃 길들이기에 지친 나머지 자신만의 고유한 보물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생택쥐페리가 44세에 위험한 정찰 비행을 자청했다가 돌아올 수 없었던 이유도 역시 책임지기에 벅찼던 나머지 고갈되어가는 자기 영혼의 샘물을 채울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들은 관계 맺기와 고독하기를 병행하면서 보편적 삶과 개별적 삶이 용해된 일상을 논의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길들이고 길들여지는 것은 변화이고 창조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은 서로 길들이면서 혹은 길들여지면서 함께 새로운 존재로 항상 거듭납니다. 길들이고 길들여지기 전에는 결코 알 수 없었던 평화와 행복도 누리게 됩니다. 사실 길들이고 길들여지는 것은 서로의 고유성을 인정하면서부터 비로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일단 시작되고 나면 길들이기는 서서히 옅어지고 차츰 지워져 가야 마땅합니다. 관계 맺기도 중요하지만 홀로 서기의 목도 유한한 인간 존재에게는 필요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것을 어린 왕자는 죽음으로 웅변하는 듯합니다. 이번 책 맛보기의 제목은 아이 같은 어른, 어른 같은 아이를 통해 자아도취적 실존주의를 엿보다로 정해보았습니다. 이 책을 권유해준 분 덕분에 어린 왕자를 재미나게 읽었습니다. 훗날 또다시 이 책을 읽게 될 때는 오늘과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겠죠. 그때는 어떤 아리송한 느낌으로 다가올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이만 책 맛보기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리틀 도서관 매주 한 권 휴먼터치 황진이었습니다. 책 맛보기는 그저 제가 경험한 책, 사람, 세상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이 덜 된 저 자신을 즐겁게 발견하게 됩니다.